병원에 가면 이런 반건강인 취급을 안 해줘. 지금 병원 가서 약 달라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냥 돌려보내겠죠. 네. 저 지금 거미형 체형인데 배도 나와 있고 네. 팔다리 가는데 약 좀 주세요. 그러면 처방을 뭘로 해주겠어요? 그냥 운동하세요. 네, 탄수화물 좀 줄이시고 운동하세요. 집에 돌려보내겠죠. 그러니까 의사도 별로 여긴 관심이 없다. 우리가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당뇨입니다 라는 진단이 나와야 그제서부터 의사들이 약을 처방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건강한 사람과 반건강인에서 이제 질병을 가진 환자까지 가는 과정에서 이 중간 과정을 누가 해결해 주죠? 각자가 해야 돼.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나의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내 몸이 망가지는 게 첫 번째. 망가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배가 나오고 체중이 야금야금 늘고 혈압이 올라가고 혈당이 올라가고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고 이게 그 다음 문제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최근에 이제 뭐 성인들이 뭐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해서 문제도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 뭐 운동도 많이 하고 뭐 그러지만 사실 또 이제 살도 많이 찌고 이게 비만에 대한 뭐 걱정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또 제 얘기입니다. 제가 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거든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이제 강북 삼성병원 비만 클리닉의 박용우 원장님 모시고 저의 고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용우입니다. 제가 강북 삼성병원에 근무하는 건 맞고요. 건강의학본부라고 네. 검진을 주로 다루는 파트에 있는데 이제 거기에 부설로 이제 비만 클리닉을 운영을 하고 있어서 간혹 강북 삼성병원 본관에 가셔서 저를 찾는 분이 계셔갖고 제가 이제 오해 소지가 있어서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저의 고민이기도 하고 아마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대부분의 고민일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시청자분들이 뭐 3040도 많이 보시는데 남자분들도 그렇고 뭐 아마 다들 똑같을 것 같아요. 이 마른 비만 뭐 이러면서 소위 말하는 그 거미형 몸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도 네. 약간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얼굴 살은 좀 없는데 배나 뭐 이런 데 살이 찌거든요. 그래서 저도 예전부터 계속 간헐적 단식 막 이런 거 많이 해봤습니다. 네. 그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도 많이 그 얘기해 주시고 계시는데 전 계속 이게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뭘 잘못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왜 잘 안 되죠? 저는 이제 그 하루에 한 끼를 먹기는 하거든요. 근데 한 끼 먹을 때 좀 많이 먹는 건지 아니면 야식 개념으로 좀 되게 밤에 먹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게 좀 이렇게 유지랄까요? 뭐 더 찌는 건 아닌데 계속 그냥 이게 평행선을 이루던데 제가 너무 많이 먹는 걸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건강해지기 위해서 어떤 네. 방법을 할 때 뭔가 명확한 정의 그리고 내가 제대로 그 방향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건지에 대한 뭔가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되고 네. 내가 일단 차에는 앉았는데 어디로 갈지 막막하면 그냥 마구 운전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못 가잖아요. 네네. 그러면 내가 간헐적 단식을 왜 해야 되지부터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왜 해야 되죠? 뭐 아무래도 좀 뭐랄까요? 그 좀 그러니까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냥 좀 살을 뺄 수 있다? 그러니까 체중계 눈금을 줄이기 위한 게 만약에 목표라면 네. 체중계 눈금을 줄이는 게 과연 건강해지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곧 위고비가 출시가 될 텐데 네. 위고비가 등장하게 되면 아마 위고비 주사를 맞게 되면 지금보다 무조건 체중이 한 20% 빠질 거예요. 근데 이 위고비 주사를 맞게 되면 진짜 입맛이 뚝 떨어지고 그냥 계속 속이 메스꺼리고 위장관이 그득하고 아예 먹고 싶을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럼 그렇게 해서 지금의 체중의 20%를 뺐단 말이에요. 건강해진 건가요? 수치상으로는 뭐 모르겠지만 건강 자체는 나빠질 수도 있겠네요. 네, 왜냐하면 실제로 위고비 치료를 받은 대상자들을 가지고 덱사라고 하는 이제 네. 그 우리 몸의 체지방과 근육을 평가하는 이제 골밀도 측정기 장비가 있거든요. 그걸로 봤더니 빠진 체중이 일반적으로 사실은 근육은 유지가 되고 지방이 빠지면 제일 좋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지방과 근육의 비가 한 8대2 정도는 돼야 최소 네. 그 정도는 돼야 그래도 조금 건강을 덜 해치면서 뺐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지방 위주로 빠질 때. 그렇죠. 그런데 위고비 주사를 맞고 뺀 사람들은 60대 40, 그러니까 근육이 많이 거의 근육이 많이 빠졌거든요. 네. 심지어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근육이 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중심을 못 잡고 자꾸 넘어지시니까 골절 위험도 더 증가하고. 그러면 체중계 눈금을 줄이는 거를 목표로 이제 위고비 주사를 처방을 받았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건강해졌냐는 거죠. 그럼 내가 지금 다시 질문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내가 간헐적 단식을 하든 저탄고지를 하든 목적이 더 건강해진 몸이냐 단순히 체중계 눈금이냐
당연히 이제 건강을 위해서 살을 네. 빼려고 그런데 시작은 사람들은 하지만 그렇게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 건강의 기준을 체중으로 잡는 한 앞서 마른 비만이라는 얘기도 했지만 실제로 아까 거미형 체형이라든지 직장 여성들이 52kg라는 체중에 집착해가지고 조금만 찌면 그냥 뭐 깨작깨작 드시던가 아예 거르던가 또 그러다 과식폭식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팔다리는 가늘고 뱃살은 계속 있고 그럼 이런 사람들의 치료는 근육량을 늘려야 돼요. 근육을 늘려야 뱃살이 빠지거든요. 네. 그러면 체중이 지금 52kg에서 한 54, 55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더 건강한 몸이 되는 거지. 내가 52kg을 어떻게든 고수하는 게 내 네.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냐는 거죠. 우리가 목표를 건강에 둘 거냐 단순히 체중계 눈금에 둘 거냐에 따라서 내비게이션을 어떻게 틀 것인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목표가 건강이냐 체중이냐는 하나야 되고 만약에 체중이 아닌 건강이라면 지금보다 건강한 몸이라는 거는 일단 뱃살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내장 지방이 있는 몸은 무조건 건강한 몸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근육이 없는 몸도 건강한 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근육량은 늘고 뱃살이 없는 그런 몸이 건강한 몸이잖아요. 네. 그런 몸을 향해서 내가 내 몸이라는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하루 한 끼 먹는 걸로 그런 결과가 나올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육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운동을 해야죠. 운동만 갖고는 안 돼요. 그것도 안 돼요. 네, 운동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잘 챙겨 먹어야 된다고. 근육을 붙인다는 거는 내 몸에서 남아 돌아야 붙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에너지를 쓰기에도 절박하고 부족한데 뭘 가지고 남겨뒀다가 근육을 붙이죠? 그러니까 내가 단백질을 챙겨 먹어도 내 몸에서 필요로 하는 최소량에도 미치지 못하게 들어오면 아니 쓰기에도 바쁘지 언제 그걸로 근육에 네. 갖다 붙이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하루 한 끼 식사로 내 몸에 필요한 단백질을 매일매일 다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몸에 필요한 단백질이 뭐 최선으로 잡아서 한 70g이라고 치잔 말이에요. 70g이라고 치면 중사이즈의 달걀 10개거든요. 그럼 얘를 한 끼에 10개를 다 먹는 것도 만만치 않지만 내가 꾸역꾸역 집어넣었다고 쳐요. 100% 내 몸에 소화 흡수가 될까요? 당연히 안 됩니다. 되겠죠. 왜냐하면 이 단백질이라는 영양소는 소화가 잘 안 돼요. 위산도 필요하고 뭐 펩신, 트립신 각종 효소들부터 그다음에 이게 소화 시간도 좀 길게 걸리고 하기 때문에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단백질, 소화 흡수가 잘 안 되는 단백질을 내가 한 끼에 다 먹었다고 치잔 말이죠. 그러면 사실은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내 몸에 들어오더라도 내가 예를 들어서 70g의 단백질을 먹었어도 네. 소화 흡수돼서 내 몸에 들어오는 거는 75%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그 대사 과정에서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쨌든 한 끼에 내가 필요한 양을 다 얻겠다. 내가 지금 단백질을 예를 들었지만 비타민 미네랄, 필수 지방산 이런 것들을 내가 영양학적인 지식이 풍부해서 한 끼에 그 필요한 거를 다 먹었고 그 먹은 게 100% 내 안에 소화 흡수가 됐고 이런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다 맞아떨어져야 내가 건강해지는데 그렇게 안 하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나는 뭐 내가 좋아하는 거 끊기 싫어서 그냥 마음껏 먹어도 간헐적 단식하면 살이 빠진다니까 나는 그냥 아무거나 먹었어. 그게 건강으로 가는 길일까요? 아니면 몸을 더 망가뜨리는 길로 가는 그런 제가 지금 방향이 오해를 하고 있었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한 게 어떻게 보면은 건강 관리의 한 부분에 불과한데 이것도 그러니까 뭔가 정확한 제대로 된 지식을 가지고 했으면 내가 주어진 시간 주어진 노력을 가지고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거를 시간도 더 들고 노력도 더 들었는데 오히려 건강을 해친다면 네. 좀 억울하고 아깝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건강 지식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를 이제 거꾸로 생각해 보면 내 몸이 이미 약간 거미형이다. 그러면 이미 제 몸은 약간 망가진 상태니까 이걸 그렇죠. 회복시키는 게 더 먼저.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제일 먼저 사실 질문하고 싶었던 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도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건강하세요? 쉽지 않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애매한 게 그럼 네. 어디까지가 건강이지? 그렇죠. 네. 지금 뭐 병원에도 안 가고 당장에 약 먹는 게 없잖아요. 그럼 네. 건강한 거 맞아요? 뭐 그 정도면 건강한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밤에 좀 불면 때문에 자꾸 자다 깨고 힘들어. 가끔씩 몸이 퉁퉁 부어. 그리고 또 뭐 화장실 가기도 좀 힘들어지고 또 야식 자기 전에 뭐 먹고 싶은 욕구 때문에 막 견딜 수가 없어. 그러한 증상이 있는 몸이 건강한 몸일까요? 그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서 몇 년 전에 비해서 지금 허리둘레도 더 두꺼워졌고 그러니까 배가 더 나왔고 팔다리가 가늘어졌어. 체형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건강해진 건가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건강하냐에 대한 기준부터가 사실은 애매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의료의 문제이기도 한데 병원에 가면 이런 반건강인 취급을 안 해줘. 지금 병원 가서 약 달라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냥 그렇죠. 돌려보내겠죠. 네. 저 지금 거미형 체형인데 배도 나와 있고 네. 팔다리 가는데 약 좀 주세요. 그러면은 처방을 뭘로 해주겠어요? 뭐. 그냥 운동하세요. 네. 탄수화물 좀 줄이시고 운동하세요. 집에 돌려보내겠죠. 그러니까 의사도 별로 여긴 관심이 없다고. 우리가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당뇨입니다 라는 진단이 나와야 그제서부터 의사들이 약을 처방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 정말 건강한 사람과 반건강인에서 이제 질병을 가진 환자까지 가는 과정에서 이 중간 과정을 누가 해결해 주죠? 각자가 해야 돼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저는 30여 년 동안 이 중간 과정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건강한 몸으로 끌어가기 위한 노력을 지금까지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를 찾아온 사람들은 일단 건강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나를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2kg인 여성이 선생님 살 좀 빼주세요 하고 왔어요. 제가 볼 때는 뺄 데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분도 환자인 거죠. 왜? 그분은 자기 몸에 불만이고 자기의 지금 현재의 모습 또는 자기 현재의 몸 상태가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온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정말 몸이 건강하지 않은 건지 그 사람의 생각이, 그러니까 날씬한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뚱뚱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 생각이 문제. 어쨌든 그다 문제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제대로 된 자기의 어떤 바디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지금 내가 건강한데 여기서 더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를 가르쳐 주는 게 제가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저한테는 환자인 거죠. 그러면은 지금 얘기 들으시면 아마 시청자분들도 그럼 건강한 게 뭐냐라는 것부터 이제 궁금하실 것 같긴 하거든요. 뭐 그냥 왜냐면 안 건강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건강한 것도 이제 잊어버렸죠 이제는 어찌 보면. 그러니까.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비만을 얘기를 해본다면 자 지금 배가 나오고 살이 찌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배가 나오고 살이 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혈압도 올라가고 뭐 혈당도 올라가고 콜레스테롤도 올라가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간에 기름 느끼고 아니에요. 나의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내 몸이 망가지는 게 첫 번째. 망가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배가 나오고 체중이 야금야금 늘고 혈압이 올라가고 혈당이 올라가고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고 이게 그 다음 문제거든요. 네. 그러면 내 몸이 야금야금 망가졌다라는 게 객관적으로 뭐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얘기하면 지방간과 인슐린 저항성이거든요. 지방간이라는 게 간에 기름이 낀 거잖아요. 간에 기름이 꼈으면 그건 건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간이라는 진단을 내리면 그건 환자지 정상인은 아니란 말이에요. 네. 문제는 병원에 가서 지방간이라는 진단을 받으려면 이 지방간이 한참 진행이 돼야 돼요. 간에 기름이 끼는 게 지방간인데 의학적인 정의로는 간 무게의 5% 이상 지방이 끼었을 때가 지방간이란 말이에요. 이때는 초음파를 하든 피검사를 하든 안 나와요. 간 조직 검사를 해야만 진단이 가능. 그러면은 본인은 못 느끼는데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배가 나오기 시작하고 체중계 눈금이 늘기 시작하고 뭔가 그런 변화를 보이는 게 간에 기름이 끼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치료는 뭐죠? 지방간을 정상간으로 돌리는 게 치료잖아요. 그럼 지방간의 원인이 뭐예요? 술 먹고 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네. 뭐. 첫 번째 술. 네. 왜냐하면 알코올 지방간이라는 진단이 있으니까. 두 번째가 최근에 급격하게 늘고 있는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의 중요한 원인이 과당이거든요. 과당. 과당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흔히 딱 머리에 떠올리는 건 설탕을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이 붙어 있는 이당류란 말이에요. 몸에 들어오면 포도당과 과당으로 나뉘거든요. 이 과당이 내 몸에 독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네. 근데 설탕만 과당이 있냐고. 과일에도 있고 그다음에 실제 우리가 편의점이나 편하게 먹는 정제 가공식품들의 대부분이 당이 들어있잖아요. 네. 네, 그게 설탕이든 액상과당이든 뭐 어떤 종류의 당이든 다 과당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아니 걔네들이 지방간을 일으킨 원인이었다면 그럼 지방간에서 정상간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걸 끊어야 되겠네요. 끊어야죠. 네. 그게 치료잖아. 네. 그런데 사람들은 아니 술하고 과당만 끊으면 지방간이 정상간으로 돌아오면서 뱃살이 빠지고 살이 빠지는데 이게 치료인데 네. 제가 지금 살이 찌는데 식욕억제제 주세요. 그게 치료예요? 아니 그러니까 식욕억제제 먹으면 지방간이 정상간으로 돌아와요. 체중이 빠져도 내가 술과 과당을 끊지 않는 한 마른 비만이 될지언정 지방간은 정상으로 안 돌아오거든. 그럼 치료는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술하고 과당을 한 달만 끊어도 그러니까 내가 한 달은 정말 여유 있게 얘기한 거고 뭐 심하지 않은 사람들은 2주만 끊어도 간은 정상간으로 돌아오거든. 그러니까 치료라는 개념이 뭐죠? 나빠진 몸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게 치료잖아. 식욕억제제 먹고 체중계 눈금이 줄어드는 게 치료냐고. 완전 오해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보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 상식적이고 누구나 그렇죠. 생각해도 다 수긍할 수 있는 얘기인데 네.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우리는 너무 체중계 눈금에만 집착을 해왔기 때문에 또는 네. 뱃살을 줄여서 허리둘레를 줄이겠다. 숫자에만 집착을 했지 지방간을 정상으로 돌리려는 노력이 생각보다 간단하다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내가 건강의 개념이 뭐냐 또는 치료의 개념이 뭐냐 이건 어떻게 보면 가장 모든 얘기에서 기초가 되고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한 기준 여기에 대한 내용은 차치해버린 채 그 어떤 도구 뭐 이런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정작 중요한 거는 간과해버리고 그러면 거기서 결론이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공감이 가는 게 모든 뭐 간헐적 단식 뭐 저탄고지 뭐 그런 걸 했지만 사실 과당과 술을 끊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이게 안 되는 거 왜 안 될까 안 먹는데 그래서 어떤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 칼로리 생각하지도 말고 먹는 걸 잘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는 저도 듣긴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칼로리의 개념도 이제 대표적으로 잘못된 그러니까 빨리 퇴출돼야 되는 개념인데 이게 이제 내가 안타까운 게 나도 제도권 의료圏에 있다 보니까 네. 우리 현대의학은 근거 중심의 의학 어떤 객관성이 담보가 돼야 돼요. 네. 논문 있어? 논문 자료 갖고 와봐. 이게 객관적이란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신차가 나왔어요. 그 신차가 연비가 1리터에 한 10km 간대요. 연비가 10이에요. 네. 그건 굉장히 객관적인 숫자잖아요. 근데 한 1년 지났어요. 운전자에 따라서 다 연비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네, 그러겠죠. 기름 많이 먹는 차가 됐을 수도 있고 그래도 그럭저럭 연비가 잘 유지되는 차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객관적인 건 뭐예요? 연비가 10이라는 게 객관적인 거예요. 이 차가 운전자를 잘못 만나서 험하게 몰아가고 연비가 5로 됐든 어떤 사람은 그냥 8, 9로 유지했든 이게 현실인데 이 현실은 그런 객관적인 수치 안에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칼로리를 똑같이 먹으면 똑같이 살이 찌거나 살이 빠질까요? 그렇지 않을 개개인마다 나이 들어서도 달라질 거고 개개인의 체질도 다르고 몸 상태에 따라 달라질 거 아니에요. 마치 자동차의 연비가 다르듯이. 그러면 똑같은 차인데 연비 많이 먹는다는 건 뭐예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못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차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기름 넣어야지. 그러면 내가 내 몸을 마구 굴려서 연비가 떨어졌어. 아니 몸에 에너지가 남아돌아도 계속 먹어야 되지 먹어야 않겠어요? 되고. 연비가 떨어져 있으니. 근데 연비가 좋은 몸은 내 몸에서 알아서 필요한 만큼을 잘 쓰니까 네.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다니까. 근데 지금 밤늦게 물론 먹어야 정신 차리는 사람들은 연비가 좋은 몸일까요? 안 좋겠죠. 네. 그다음에 낮에 시도 때도 없이 배가 고픈 사람. 아니 점심 먹은 지 지금 2시간도 안 됐는데 뭐 달달한 거 없어 하고 찾는 사람. 그러니까 연비가 좋은 몸일까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건 1500칼로리 식단표 1800칼로리를 먹어야 돼. 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도 우리가 포화지방, 고기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 올라간다고 얘기하잖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진짜 고기 대장이란 말이에요. 거의 고기 없이 못 사는 애인데 얘는 콜레스테롤이 지극히 정상이거든요. 왜? 아니 몸이 건강하니까. 근데 나이 40 넘어서 배가 나오고 지방간이 있는 사람이 고기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방간도 심해지고 콜레스테롤도 올라가겠죠. 네. 근데 이거를 20대인 사람이나 40대인 사람이나 똑같이 너네 고기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 올라가라고 얘기하는 게 정답이냐는 거지. 근데 지금 의학적인 어떤 정보 이런 것들이 너무 그런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괄적으로 그냥 뭐 그렇죠. 일률적인. 네. 네. 그리고 그거를 객관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2000칼로리 식사를 하던 사람을 1500칼로리 식사를 해야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체중 감량 효과가 있다. 이런 논문들 때문에 대한비만학회에서는 비만 환자의 그 식이요법으로 자기 평소 먹던 것보다 500칼로리에서 1000칼로리를 낮춘 저칼로리 식단을 3개월에서 6개월에 걸쳐서 하라고 권고하거든요. 100%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다 보면 배고파가지고. 그렇죠. 네, 힘들고. 그 배고픈 거를 왜 계산에 안 넣느냐고. 네. 그러니까 그거는 객관적이지 않잖아.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임상 시험을 했을 때 1500칼로리를 처방해서 준 임상 시험군은 당연히 배고팠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했을까요? 몰래 먹거나 참았겠죠. 왜냐하면 3개월 동안 임상 연구하는데 연구비도 받았겠다. 공짜로 검사도 해주는데 양심껏 아유 그래 해야 이거 되니까. 끝나고 먹지 하고 참았겠지. 그 데이터가 논문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게 객관적이고 정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3개월 후에 임상 연구 끝나고 계속 1500칼로리를 먹었겠냐고. 다시 원래대로 먹고 살쪘겠죠. 그럼 그게 논문에 나와요? 이게 요요 같은 건가요? 그러니까 요요라는 거는 잘못된 방법을 썼기 때문에 나온 결과물인 거죠. 앞서 원인이 해결이 안 됐군요. 내가 앞서 얘기했잖아요. 이제 아까 지방간 얘기 하나 했는데 지방간 때문에 배가 나오고 살이 쪘어요. 그러면 치료는 지방간을 치료해야 되잖아요. 술 끊고 과당 끊고. 네. 그러면 살도 빠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싹센다 맞고 또는 위고비를 맞고 체중을 10kg 뺐어요. 근데 술도 안 끊고 과당도 안 끊었어요. 그럼 지방간은 좋아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겠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뺀 체중은 위고비를 끊는 순간 어떻게 될까? 다시 돌아가네. 네, 그게 요요고 내가 기본적으로 술하고 과당을 끊어서 지방간을 정상간으로 돌려놨더니 뱃살도 들어가고 살이 빠졌어. 네. 이건 치료고. 그럼 이렇게 치료한 사람이 금방 다시 원래 체중으로 갈까요? 물론 이 사람이 다시 또 스트레스 받고 끊었던 술을 또 엄청 마셔대면서 또 예전 식습관으로 돌아가서 밀가루 먹고 야식하고 이러면 다시 간에 기름이 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살찌겠죠. 이거는 요요가 아니라 재발인 거지. 치료가 됐다가 다시 나빠진 거니까 재발인 재발. 거고 지방간이 그대로 있는데 체중만 10kg 줄인 거는 치료가 안 된 거니까 요요가 생기는 거죠. 요요라는 거는 나는 살을 빼려고 그래도 어차피 살찔 거니까 안 뺄래요. 아니 잘못된 체중 감량으로 살이 찐 게 요요인데 누구나 살을 뺀다고 요요가 오냐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잘못된 이론 또는 잘못된 건강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건강 정보가
나의 건강 행동으로 연결이 되니까 정확한 건강 지식을 알고 있어야 내가 건강해지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게 결과적으로는 살이 빠지지만 사실 그 원인 자체가 다르면은 이제 요요나 이런 것들도 이제 달라진다는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얘기잖아요. 이제까지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게 숫자에 너무 연연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 몸을 치료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고 체중을 지금보다 5kg 뺄래. 체중을 10kg 뺄래. 이건 치료가 아니에요. 현상을 바꾸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지방간 인슐린 저항성이 와서 배가 나오고 살이 찌는 현상이 현상이지 그게 원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나타나는 현상이 지방이 늘어나는 현상이 나오니까 왜 늘어나지? 그러니까 보니까 많이 먹는 것 같아. 많이 먹는 건 원인이 아니라 증상이란 말이에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연비가 떨어지는 몸이니까 쉴 수 없이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니까 아니 연비가 떨어진 몸이 망가진 게 원인이지 결과로 나오는 쉴 수 없이 먹는 게 원인이냐고.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지금 그냥 일반인의 시선에서 궁금한 거는 네. 결국에 이제 과당과 술을 끊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렇게 끊어서 몸을 좀 약간 일종의 재생이랄까 좀 좋게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는 똑같이 과당과 술을 먹어도 이제는 건강한 몸이기 때문에 이제 받아들여 주는 건가요? 그렇게 믿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감기 걸렸어요. 네. 감기에서 낫는 게 치료잖아요. 네. 근데 감기 걸렸는데 어차피 감기라는 거 또 걸릴 건데 아예 나 이거 치료 안 할래. 그리고 감기 걸려서 증상이 있는데도 계속 밤샘 근무하고 막 때려 먹고 이래가지고 뭔가 면역력을 회복시켜야 되는데 네. 그렇게 안 해서 폐렴까지 갔어. 그게 현명한 생각이냐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어쨌든 간에 기름이 낀 상태예요. 그럼 이런 상태에서 다시 내가 술을 마시더라도 한번 일단 술을 끊어서 얘를 정상간으로 붙여놓고. 돌려놓고 그다음에 술 마시는 것과 이미 내가 간이 망가져 있는데 술 어차피 다음에 또 먹으면 또 망가질 건데 난 그냥 이대로 살래 하고 여기서 망가지는 것과 그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그러겠죠. 예. 네. 아,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걸로 들어봤을 때는 1순위가 지방간 없애기인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지방간은 내가 지금 예를 든 거고, 그러니까 살이 찌는 증상이 나타나는 내 몸이 망가지는 원인은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지방간인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뭐죠? 당뇨와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슐린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면 당뇨병에 걸린단 말이에요. 당뇨라는 게 혈당 조절이 안 돼서 혈당이 계속 올라가는 병이거든요.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을 해서 혈당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이 인슐린이 처음부터 망가지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자기가 작동 능력이 떨어지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컴펜세이션을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0명이 들어가서 해야 되는 포도밭에 얘네들이 좀 비리비리해지니까 이건 그 농장주가 거기다 40명을 더 투입을 시켰어. 그러니까 80명 일을 하면 그럭저럭 뭐 수확하거나 하는 건 되겠죠. 네. 이게 인슐린 저항성인가. 그러니까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니까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량을 늘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실비실한 일꾼들이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일을 해서 그럭저럭 혈당을 조절하는 게 인슐린 저항성. 근데 네. 문제는 이렇게 인슐린이 혈액 내에 높은 농도로 있게 되면 이게 모든 병의 근원이 돼요. 그러니까 만성 염증도 일으키고 그다음에 얘가 이제 결국은 뭐 지방간,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통풍 각종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안 좋은 건 대사 질환의 네. 근본적인 원인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럭저럭 얘가 혈당은 조절하고 있으니 사람들은 아직 당뇨는 아니네.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이 이제 당뇨 전 단계라고도 얘기하는데 아직 당뇨는 왜? 당뇨가 돼야 병원에서 의사들이 약을 쓰고 치료를 해주니까 네. 2단계부터 치료를 해서 인슐린 저항성을 정상으로 돌리는 게 앞서 지방간을 정상으로 돌리는 게 치료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인슐린 저항성을 정상으로 돌리는 게 치료잖아요. 근데 이걸 정상으로 돌리는 타이밍을 잃어서 결국 얘가 당뇨까지 갔어. 그 다음부터는 당뇨약을 먹는 건 치료가 아니에요. 당뇨약을 먹으면 얘가 정상 몸으로 돌아오나요? 그건 아니에요. 당뇨약을 먹는 건 안 먹으면 빠르게 합병증으로 진행되니까 합병증으로 진행되는 걸 최대한 늦추기 위해서 약을 주는 거라고. 이게 무슨 치료예요? 이건 관리지. 당뇨약 먹는 게 치료가 아닌데 한참 몸을 망가뜨린 다음에 비로소 당뇨입니다라는 말을 진단을 받고 그다음부터 평생 관리에 들어가는 게 지금의 실태거든. 그럼 나는 내가 안타까운 건 이 사람들이 좀 더 일찍 나한테 와서 네. 인슐린 저항성의 상태를 정상으로 돌려놓으면 당뇨하고 멀어지는데 이게 치료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몸이 망가진 원인을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도 뭐 이렇게 뭐 그냥 곁다리로 들은 걸로 그거를 고치려고 지금 간헐적 단식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맞아요. 저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했었던 자, 건데. 예를 들어서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들을 피 검사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은 탄수화물을 먹어야 그 농도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보통 체열할 때 공복 상태에서 체열하잖아요. 네. 공복이라는 건 뭐예요? 전날 저녁 먹고 다음날 아침 안 먹고 병원 가서 피 검사하잖아요. 그럼 12시간 이상을 내가 아무것도 안 먹었으면 피 속에 인슐린이 수치가 어때야 되죠? 바닥에 있어야죠. 네, 내려가겠죠. 네, 그게 정상이거든. 인슐린 수치가
수치가 바닥에 있어야 정상인데 피 검사를 보면 인슐린 수치가 마치 건강한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난 후에 올라간 인슐린 수치만큼 올라가 있어요. 이게 인슐린 저항성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치료해야 돼요? 그럼 이미 망가져 있는 상태인 거네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러니까 망가진 건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완전히 기능을 못하는 게 아니고 일꾼이 좀 비리비리해진 거예요. 네네. 그러면 얘네들을 쉬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아니 네. 쉬게 해주면 다시 예전처럼 80명이 일하는 걸 40명이 일하는 걸로 줄일 수 있는데 근데 살 빼야 되니까 밥 한 공기 먹던 걸 반 공기 먹어야지. 그게 쉬게 해주는 건가요? 아예 안 먹어야 된다. 아예 안 먹어야지. 네. 그래야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12시간 동안 굶었는데도 올라가 있으면 더 굶겨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럼 떨어지겠죠 얘가. 그러니까 몸이 계속 일하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지쳐가지고 일을 못하는 건데 그걸 쉬게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그걸 안 하니까 계속 먹으니까 그냥 지쳐가다가 이제 포기하는 그렇게 되는 거군요. 낮아빠지면 그게 당뇨인 거죠. 그게 당뇨군요. 네. 그래서 쉬게 해주기 위해서 12시간 공복만 가지고는 어렵네. 그럼 조금 더 굶겨? 그게 16시간, 18시간 또는 24시간 단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내가 간헐적 단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론적인 토대를 이해하고 시작하면 이게 쉬운데 밤늦게 나는 먹고 싶은 거를 때려 먹을래. 이게 간헐적 단식이야. 이러면 인슐린이 쉴 수 있을까요? 많이 먹으면 또 여기서 또 일하고 아니 있는 거니까. 얘는 밤에 자고 있는 동안 쉬어야 되는데 네. 자고 있는 동안에도 일을 하잖아. 그렇죠. 그리고 일을 일식한다는 사람들이 한 끼만 안 먹는다니까. 생각보다 예, 중간중간에 뭘 집어 먹잖아. 그거 다 인슐린을 다시 불러내는 건데 걔한테 휴식을 줘야 되는데 밤새 일하게 하고 낮에도 가끔씩 불러내니까 얘가 언제 쉬냔 말이에요. 그럼 그게 치료를 하는 거냐고. 치료가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내 몸에서 아무런 변화가 안 생기는 거죠. 네. 그러면 결국에 이 쉬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공복을 유지한다는 거라면은 반대로 얘기했을 때 그거를 못 참으니까 먹는 거 아닙니까? 이게 참아지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냥 안 먹을 텐데 이게 어느 순간 그래서 먹게 되는 것도 이거 습관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이거는 그럼 어떻게 뭔가 그 치료라는 걸 어떻게 이렇게 제안을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지금 벌써 시간이 네. 그 한 해 분량이 다 나왔기 네. 때문에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하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그 이제 뭐 식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조절을 해가지고 치료를 해야 될 텐데, 그렇죠. 그 치료하는 방법이 뭔지 그럼 조금 더 명확하게 얘기해주시면은 이제 좋으실 것 같거든요. 자, 앞서 이제 지방간의 치료는 과당과 술을 끊으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그거 하나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네. 지방간의 원인은 워낙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술과 과당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강조했던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상대적인 탄수화물의 과잉 섭취. 네. 내가 상대적이라고 이제 말을 붙인 거는 뭐냐면 탄수화물은 급성 에너지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들어오는 대로 바로바로 써야 되는 에너지원인데, 과거 우리 조상들은 농사지었고 먼 길 걸어 다녔으니까 밥심으로 살아야 됐다고. 그러니까 뭐 다른 종류의 영양소들을 충분히 얻을 기회가 없으니까 탄수화물이라는 영양소를 좀 많이 챙겨 먹어서 밥 속에 있는 단백질도 활용해야 되고, 탄수화물이라는 급성 영양소를 에너지원으로 써야 농사도 짓고 먼 길 걸어 다니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 과거 옛날 우리 어르신들에 비해서 얼마나 움직이죠? 거의 안 움직인다고. 거의 안 움직인다고 봐야죠. 네네네. 육체 노동도 없고. 네. 그런데 습관처럼 하루 세 끼를 밥이나 면이나 빵이나 탄수화물을 먹고 있고, 후식으로 과일 먹고 중간중간 과자 제거 먹고 빵 먹고, 그러면 급성 에너지원이라는 탄수화물은 그날 바로바로 써야 돼요. 근데 이게 쌓이잖아요. 근데 우리 몸에 탄수화물을 저장할 수 있는 창고는 딱 정해져 있어요. 이제 간하고 근육인데, 간은 이 뇌가 포도당만을 요구하는 장기이기 때문에 뇌한테 안정적으로 포도당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가 보관하는 거고, 근육은 지가 쓰기 위해서 보관하는 거라 이 창고가 한계가 있어요. 한없이 보관을 못 해요. 네. 그래도 넘쳐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이제 지방으로 가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피하 지방으로 가주면 좋은데, 이게 이제 엉뚱한 곳에 가는 게 지방간, 지방 근육, 지방 췌장, 내장 지방 또는 심장 근육, 콩팥 주위 이런 데 가서 붙어요. 그럼 이거는 다 엉뚱한 데 가서 붙는 지방은 우리 몸에 다 독이에요. 그런 것들이 병을 일으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날부터 내가 배가 나오고 뭐 일단 뭐 혈당이나 콜레스테롤이 움직이기 시작했으면 엉뚱한 데 지방이 붙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 지방간을 포함해서. 그러면 치료가 뭐죠? 그럼 탄수화물을 줄여야죠. 줄여야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탄수화물의 섭취량을 줄여야죠. 내가 앞에 상대적이라는 표현을 붙인 거는 내가 운동도 많이 하고 의식적으로 많이 걷고 움직이고 활동량이 많으면 더 먹어도 상관없어요. 하루 1시간 헬스클럽 가서 운동하는 게 활동량의 전부고,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고 움직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루 세끼 밥도 많은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밥량도 줄여야 되겠죠. 근데 네. 정말 줄여야 될 탄수화물은 뭐죠? 과당이 들어가 있는 나쁜 탄수화물이죠.
과당이 들어가 있는 나쁜 탄수화물은 아예 끊어야죠. 걔네들은 아예 끊고 그다음에 우리가 좋은 탄수화물이라고 얘기하는 곡류, 콩류 이런 것들 위주로 먹되 이것도 내 신체 활동량에 맞게 먹어야죠. 그러면 내가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한테 권하는 건 뭐냐면 가급적 저녁 식사에서는 좀 제한하라는 거죠. 네. 왜? 저녁 먹고 나서는 움직일 일이 없으니까. 내가 저녁에 밥을 먹었다면 밥도 많이 먹어도 안 되지만 나가서 걷고 움직여야죠. 그렇기 때문에 탄수화물은 오전 중 또는 아침이나 점심에 먹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점심에 밥의 형태로 먹는 걸 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혈당을 급격하게 높이는 음식 이를테면 과일이라든지 빵이라든지 콘프레이크라든지 이런 걸 먹게 되면 하루 종일 혈당이 춤을 춰요. 올라갔다 떨어졌다. 네. 네. 혈당 스파이크도 생기고 이러면 하루 종일 당이 땡깁니다. 그러니까 당이 땡기는 증상을 보이는 원인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서 이제 인슐린 저항성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몸은 공복 상태에서도 인슐린이 올라가 있다고 얘기했죠. 네. 그러면 탄수화물 먹으면 어떻게 돼요? 더 올라가죠. 더 올라가잖아요. 네. 중요한 거는 인슐린이 올라가 있는 동안에는 몸이 지방 조직에서 지방을 못 끄집었어요. 앞서 내가 연비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하이브리드 차처럼 당하고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는데 당이 바닥으로 떨어져 있어야 인슐린이 떨어지면서 지방 창고의 문이 열리니까 비축하던 지방이 나오고 탄수화물을 먹어서 혈당이 올라가면서 인슐린이 올라가게 되면 지방 창고의 문을 닫아버려요. 그래야 내 몸이 안정적으로 당을 주도적으로 쓸 거 아니에요. 당이 올라가면 당만 쓰고 당 떨어지면 지방만 쓰고 이게 연비가 좋은 몸이거든요. 네. 그런데 당이 올라가서 인슐린이 올라가 있는데도 당도 제대로 못 써. 그리고 당이 떨어지면 지방을 끄집어써야 되는데 지방도 제대로 안 나와. 이게 연비가 떨어지는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몸의 특징이 흔히 당 떨어졌어. 뭐 어디 먹을 거 없어. 찾는 사람들. 괜히 냉장고 열고. 그게 에너지 효율이 떨어진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슐린이 올라가 있는 인슐린 저항성의 증상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시도 때도 없이 배가 고프다고요. 네. 왜? 당 떨어지면 지방을 끄집어 쓰지를 못하니까 연료가 들어와야 이제 몸이 움직이는 그런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식탐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몸이 나빠져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란 말이에요. 인슐린 저항성이 안 좋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렇죠. 인슐린 저항성이 왔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니까 치료가 필요한 몸인 거죠. 네. 인슐린 저항성을 정상으로 돌리려는 저녁을 먹고 나서 건강한 몸은 그 다음날 아침까지 배가 안 고파야 돼요. 안 고파야 돼. 네. 그런데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몸은 건강한 몸은 자고 있는 동안에는 인슐린이 바닥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몸이 자고 있는 동안 지방을 쓴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몸은 늘 인슐린이 올라가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배가 고프니까 저녁 먹고 나서도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입이 심심하다는 이유로 과일을 먹거나 네. 견과류를 먹거나 뭘 먹고 자잖아요. 그러면 또다시 혈당과 인슐린을 올려놓고 자는 거잖아요. 그럼 자고 있는 동안에 인슐린이 계속 올라가 있겠죠. 그러면 지방이 안 나오겠죠. 네. 그러면 저녁 식사하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먹을 때까지 12시간 동안 그 사이에 잠깐 들어온 당 가지고는 이제 그 당을 가지고 서로 싸워야 돼요. 뇌하고 이제 우리 몸의 조직 장기하고 뇌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안정적으로 당을 먹어야 되는데 왜 얘네들이 지금 당을 먹겠다고 난리야. 네. 근데 얘는 컨트롤러니까 자기 전에 먹고 자. 뇌가 명령을 내린다니까요. 왜? 그렇게 안 하면 밤에 뇌가 예민해져 있어 자꾸 깨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거야. 먹고 자야 잘 수 있다라는 걸 아는 거야. 이것도 인슐린 저항성의 증상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자꾸 뭐 입이 땡겨서 먹는 걸 너 식탐이 많구나 또는 저녁 먹고 나서 또 먹고 자야 되는 거를 야식 습관 좀 끊어. 아니 못 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 몸을 어려워요. 아니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몸을 치료해야 되는 거를 망가져서 나타나는 증상을 야식 먹는 건 증상이다. 증상이죠. 근데 네. 이 증상을 망가진 몸을 치료해야 되는데 그걸 얘기 안 하고 야 너는 왜 그렇게 의지가 의지력이 없어. 없어 네. 끊어봐 되냐고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병을 치료할 생각을 안 하고 나타나는 증상을 자꾸 원인이라고 착각을 하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럼 우선은 간헐적 단식을 하는 게 그 가장 첫 번째인가요? 그럼 이걸 끊는. 자 그러면 간헐적 단식이라는 방법을 앞서 인슐린 저항성 또는 간에 있는 기름도 굶어야 어쨌든 끄집어 쓸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 지방간과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 주는 건 맞는데 앞서 인슐린이 올라가 있으면 지방을 잘 끄집어 쓰지 못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현재 몸을 정상으로 예전의 건강한 몸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지금 먹고 있는 탄수화물의 양도 좀 줄여야 돼요. 네. 그러면 당 떨어지면 못 견뎌하는 몸인데 당을 줄이면 어떻게 되죠?
뭐 진짜 뭐 난리 나겠죠. 난리 나잖아요. 네. 빨리 먹어 막 하겠지. 뭐. 일단 힘들지 몸이. 그러니까 좀 무기력해져요. 네. 그러니까 심한 경우에는 뭐 두통도 생기고 막 어질어질하고 진짜 쓰러질 것처럼 그러니까 집중도 안 되고 나 이렇게 다이어트 하느니 그냥 나 먹고 살찔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지방을 안 쓰고 당만 쓰던 몸에 탄수화물을 줄인다고 제한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런 힘든 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몸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방을 끄집어 쓰기에 인슐린 때문에 힘드니까 만만한 근육 단백을 끄집어 와서 근육 단백에는 아미노산을 포도당으로 바꿔 쓰거든요. 근육이 빠진다고. 대사 유연성이 떨어져 있고 인슐린 저항성이 심한 몸일수록 살 빼겠다고 탄수화물을 제한하면 근육이 빠집니다. 근데 근육이 빠지는 건 굉장히 불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육이 안 빠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운동도 해야 되지만 단백질을 잘 챙겨 먹어야 되잖아요. 내가 지방간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몸에서 이거를 정상적인 간, 정상 인슐린 작동 을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탄수화물을 줄여야 되는데 네. 그러면 근육이 빠지니 그럼 단백질은 평소보다 더 먹자. 더 먹어야 된다. 이게 이제 박용호의 처방이거든요. 근데 이 단백질이라는 영양소가 쉽게 이제 소화 흡수가 되는 영양소가 아닌데다가 결국 내 몸이 어쨌든 단백질이 충분하게 들어오지 않으면 어쨌든 근육을 자꾸 끄집어 쓸 수밖에 없으니까 깨어있는 시간에 일정 시간 간격으로 단백질을 적정량을 공급해 주자. 이게 이제 내가 주장하는 다이어트에서 전략인 거예요. 근육 손실을 최소화하기엔 전략. 네. 그래서 일정 시간 간격으로 단백질을 공급해 주면 피 속의 아미노산 농도가 플러스가 되니까 내 몸이 어쨌든 아미노산을 끄집어 쓰더라도 쓰니까. 근육을 끄집어 쓰는 걸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겠죠. 네. 언제까지 내 몸이 본격적으로 지방을 잘 쓰는 몸이 될 때까지는 단백질을 공급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탄수화물을 물론 충분히 먹으면 근육은 안 빠지겠지만 지방도 안 나오겠죠. 네. 지방이 나오게 하려면 탄수화물을 제한해야 되는데 그럼 근육이 빠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방정식인데 개개인에 따라서 몸 상태도 다를 테니까 어떤 사람들은 탄수화물을 제한했을 때 그 금단 증상이 엄청 심하게 나타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제한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또 몸이 많이 망가져 있지 않으면 금방 또 지방을 쓰는 몸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몸은 또 그 기간이 좀 길어져서 막 두통이나 심하면 막 짜증나고 우울해지고 괜히 옆에 사람한테 신경질 맞아요. 내고 그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그런 증상 가진 사람 많이 그게 몸이 힘드니까 그런 거거든요. 네. 근데 그 힘든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바뀌는데 치료가 안 되니까. 치료가 안 되니까. 그럼 치료하는 기간 과정 동안에는 우선은 이제 간헐적 단식을 기본으로 하되 중간 중간에 단백질을 약간 간식처럼 먹어줘야 되는 개념으로 가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간헐적 단식도 기본적으로 필요하지만 네. 그러면 마냥 굶기만 한다고 내 몸이 좋아지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잘 챙겨 먹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의 핵심은 단식에 있는 게 아니라 먹어야 될 때 잘 먹어야 잘 돼요. 먹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지금 예를 들면 24시간 단식을 내가 이제 주장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평소에 나는 14시간 공복을 주장하거든요. 전날 6시에 식사를 끝냈으면 다음날 8시에 먹어라. 14시간 공복은 평상시에 지키면서 이제 인슐린을 쉬게 해주는 건데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들은 그거가 좀 부족하니까 일주일 중에 하루 정도를 그 14시간을 24시간으로 늘려라. 쉽지 않겠죠. 네. 14시간도 만만치 않은데. 못 참을 것 같아요. 그럼 못 참으면 나는 참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이 힘들어서 그만큼 망가져 있어 그러면 24시간 욕심내서 하지 말고 16시간까지 버텨보고 힘들면 먹고 그다음에 한 18시간까지 버텨보고 조금씩 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몸이 단계적으로 하면 익숙해지는데 한 번도 24시간을 굶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몸이 건강하지도 않은데 나는 해볼래 하고 욕심냈다가 그냥 짜증내고 나 안 해 그러고서는 그냥 폭식으로 가는 것보다는 그냥 16시간, 18시간 단계적으로 가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24시간을 한다면은 예를 들어 일주일에 내가 하루 하겠다. 그럼 일주일에 나머지 6일은 잘 먹어야 되잖아요. 잘 먹어야 되는 나머지 6일은 하루 3번 또는 4번에 걸쳐서 탄수화물은 줄이고 단백질은 더 챙겨 먹고 건강식으로 배불리 먹으라는 거죠. 자꾸 또 나한테 오는 질문이 저는 이제까지 적게 먹어야 살이 빠진다고 알고 있었는데 배불리 먹어서 살이 빠질까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하는 거예요. 건강한 음식을 배불리 먹어서 내 몸에 건강한 음식을 채워놓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또 익숙해지면 2번까지 일주일 통틀어서 먹은 양은 평균을 내면 마치 저칼로리 식사로 하루에 먹은 양은 적거든요. 네. 그렇지만 나는 포만감 있게 먹었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그러면 내 몸이 속아서 기초대사량을 안 떨어뜨린다고. 그럼 계속 체중과 체지방이 빠져요. 근데 그 전제가 있지. 잘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내가 24시간 간헐적 단식에 꽂혀서 나는 그렇게 할래. 그리고 나머지 6일 동안도 대충 먹고 그리고 하루 굶어버리면 네. 저칼로리 식사보다 더 나쁘지. 거기에서 장점이 뭐가 있죠? 우선 들어온 것 자체가 별론데 이걸 가지고 아무리 해봐야 안 되는. 아니 이미 들어오는 게 별로니까 기초대사량을 떨어뜨렸다니까 내 몸이. 적게 먹는 다이어트가 실패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내 몸이 곧바로 거기에 대한 적응 반응을 보여서 수입이 적게 들어오면 당연히 지출을 아끼겠죠. 지출을 아끼고. 그러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져서 똔똔이 됐는데 적게 먹는다고 체중이 움직이냐. 그거를
지방으로 쓰길 기대하고 이렇게 하지만 안 써준다. 당연히 안 써지죠. 아, 그러면 그냥 살은 계속 남고 근육만 빠지고 근육만 빠지죠. 더 거미형 몸매가 그렇죠. 되는 악순환이네요. 네. 그렇게 해오셨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네. 이제 바뀌어야죠. 그러면은 제가 이제 앞으로 한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보통 저녁 때 먹는데 저녁에서 약간 뭐 야식 시간대에 한 끼를 먹는 걸로 하거든요. 왜냐면 점심 때도 한 끼 해봤는데 밤에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밤에 먹을 거면 낮에는 참을 수 예를 들어서 밤에 이렇게 왕창 먹어서 혈당과 인슐린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잠자리에 들었다고 치잔 말이에요. 네. 건강해질까요? 여러모로 총체적 난국이네요. 그럼 6시 이후에는 먹지 않는 게 우선은. 그러니까 잠자리에 들기 최소 4시간 전에는 음식을 끝내야 혈당과 인슐린을 바닥에 떨어뜨려 놓고 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해야 된다. 우리 몸이 24시간을 주기로 설카디안 리듬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르몬 분비도 다르고 아침 저녁에 이 오전 중에 올라가는 호르몬이 있고 또는 그 인슐린처럼 낮에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일을 하지만 밤에는 푹 쉬어야 되는 호르몬이 있고 낮에는 잠잠하다가 밤이 되면 분비돼 가지고 숙면을 하게 만드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도 네. 있고 그러니까 우리 몸이 낮과 밤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낮에는 활동을 해야 되고 밤에는 휴식과 수면을 취해야 되잖아요. 이걸 이제 생체 시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생체 시계가 중추 시계가 있고 말초 시계가 있어요. 이 중추 시계 말 그대로 뇌에 있는 시계고 말초 시계는 우리 몸 그러니까 조직과 장기에 있는 시계인데 얘네들이 싱크로가 되는 게 건강한 몸이거든. 근데 뇌 시계는 밤낮을 뭘로 감지하냐면 눈으로 빛의 자극이 들어오는 걸로 밤낮을 구분해요. 몸은 음식이 들어오면 낮이고 음식이 들어오지 않으면 밤이에요. 그 옛날에 이런 실내등이 없던 시절에는 깜깜한데 밤에 뭐 먹을 수 있었겠어요? 뭐 어렵겠죠. 네, 그냥 낮에 먹었겠지. 네. 그리고 어두워지면 잤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 몸은 그게 정상이거든. 그런데 이제 이 실내등이 발달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저녁을 먹어도 밝은 불빛 아래에서 먹으니까 뇌는 그걸 낮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마지막 식사를 끝내고 나서부터는 이제 그 조명도 좀 어둡게 하고 이제 잠을 준비를 해야 이제 몸에서 멜라토닌이 분비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밤에 7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고 그다음에 아침 옛날 같으면 이제 동굴로 들어오는 그 햇살의 빛의 자극으로 눈이 띄어지면 그다음부터 낮은 거예요. 우리는 자명종 소리에 깨잖아. 자고 있을 때는 이렇게 새까만 커튼으로 딱 이제 빛을 차단해 놓고 자명종 소리에서 깼다면 일어나서 커튼을 걷어서 햇빛을 쬐야 내 몸은 그때부터 낮은 거. 그러니까 그런 생활을 하면 내 몸의 생체 시계가 싱크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건강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인데 현대인들의 건강을 해치는 위해 요인 중에 하나가 이 싱크로가 깨지는 거예요. 네. 특히 숙면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7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는 게 건강 관리에 대해서 제일 중요해요. 우리 몸이 자고 있는 동안에 망가진 걸 수리하고 부족한 거 메꾸고 근육도 갖다 붙이고 그때 하는 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면역 시스템도 재정비하고 그런데 숙면이 안 되고 자꾸 중간에 깨고 자는 시간이 짧아지면 어떻게 돼요? 야금야금 몸이 망가지겠죠. 그렇겠죠. 네. 숙면이 안 되면 내가 간헐적 단식을 하든 저탄고지를 하든 운동을 하루에 3시간씩 하든 네. 아무 소용 없어요. 근데 또 밤에 안 먹으면 예를 들어 이제 막 계속 입에 뭐가 좀 땡긴다 이런 분들이 아니 그러니까 또 그게 그게 내가 얘기했잖아요. 안 그게 먹으면 병이라니. 잠을 못 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인슐린 저항성의 증상이잖아요. 네네. 그 증상을 해결해서 치료를 받아야지. 아, 나는 야식 못 끊어요 하고 계속 탄수화물 먹고 자면 인슐린 저항성이 치료가 되겠냔 말이에요. 그럼 우선 점심 저녁을 좀 든든하게 좀 이렇게 저탄으로 아니요. 해서 그러니까 먹어라. 처음에는 힘든 과정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는 시점까지는 어쩔 수 없죠. 당연히 힘들겠지만 네. 참아야지 어떻게. 담배 끊을 때 손쉽게 참아야지. 끊던가요? 참아야 되잖아. 근데 그 단계를 거쳐야 그 다음에 평화가 찾아오는데 네. 사람들이 그 단계를 거치지 못하는 이유가 이걸 병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병이라고 생각되면 내 몸이 치료될 때까지 내가 참아봐야지가 되는데 그걸 병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아 그래 나는 야식 체질인가 봐. 그냥 난 밤에 먹는 게 내 몸에 맞아. 합리화시키면서 먹어버리거든. 네. 그러니까 인식이 잘못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뭐 늦어도 저녁 8시 전에는 이제 밥은 다 먹어야 되고 가능하면 이제 저탄으로 먹는 거고 그러니까 저녁 시간에는 왜냐하면 저녁 먹고 나서는 활동이 거의 없으니까. 낮에는 좀 탄수화물 좀 먹어도 되고 왜 낮에는 활동량이 많으니까. 그 가능하면 좀 단백질을 좀 잘 챙겨 먹어야 된다. 왜냐면 단백질이 생각보다 몸에 그 소화 흡수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물어보면 저는 고기도 좋아하고 네. 저는 달걀도 많이 먹는데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환자분들이 있는데 아니 몇 끼니 그렇게 드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 뭐 그냥 낮에는 대충 고구마 2개로 때웠고 아침에는 뭐 과일 먹고 고기 먹는 게 어쩌다 가족들이 고기 먹으러 가가지고 한 4인분 먹었다. 그러니까 나는 고기를 많이 먹으라고 얘기하지만 몇 끼니 단백질 섭취가 충분했냐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단백질은 몇 끼니 들어오지 않으면 한 끼에 왕창 먹는다 그래서 몸에 충분한 양으로 소화 흡수가 안 돼요.
그러면 거의 뭐 달걀을 많이 먹어야 되겠네요, 이게. 달걀이 양질의 단백질이면서 가성비가 좋잖아요. 네. 다른 단백질 음식에 비해서 값이 싸니까. 그러니까 나는 달걀을 많이 활용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매 끼니마다 최대한 좀 달걀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먹어야 된다. 아니 뭐 최대한. 단백질이 달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두부도 있고 뭐 생선도 있고 뭐 해산물도 있고 종류가 많으니까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을 매 끼니 챙겨 먹겠다 하는 생각만 가져도 지금부터 나이 들면서 생길 수 있는 근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밥 공기 대신에 단백질을 그만큼 먹는다는 식으로 약간 좀 단순화해도 좀 될까요? 우리가 흔히 이제 아주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는 게 이 손으로 채소 양손바닥 네. 크기, 탄수화물 주먹 크기, 단백질 손을 쫙 폈을 때 요 손바닥 크기, 요 네. 손바닥 크기의 무언가. 고기, 생선, 달걀 그런 거 먹는 거예요. 근데 이 주먹 크기도 나는 활동량이 많은 사람들이 해당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하루 세 끼를 먹으니까 주먹 크기의 탄수화물을 하루 세 끼를 먹는다 그러면 적어도 운동도 해야 되고 좀 움직여야 되는데 식사하고 나서 하루 종일 앉아 있는 분들은 이 주먹 크기의 탄수화물도 많을 수 있어요. 더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 아예 안 먹어도 되나요?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까? 네. 무조건 먹어야 됩니까? 아니 무조건 먹어야 된다라는 표현은 조금 그런데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음식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영양소가 그런 영양소 앞에다가 필수라는 말을 붙여요. 네. 그러니까 필수 아미노산, 필수 지방산 네. 있어요. 얘네들은 반드시 음식으로 챙겨 먹어야지 우리 몸에서 못 만들어요. 근데 필수가 붙은 탄수화물은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소스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이 분해되면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가 되는데 이 글리세롤이 간에서 포도당으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근육단백의 아미노산 중에서 탄수화물로 바뀌는 아미노산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어쨌든 우리가 이제 운동 중에 불완전 연소가 된 젖산 같은 경우도 다시 포도당으로 바뀌고 그러니까 포도당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은 많으니까 그만큼 포도당이 중요하니까 뇌에서 중요한 에너지원이고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는 그러니까 포도당을 만들 수 있는 소스들이 많긴 해요. 그렇지만 안정적으로 뇌한테 포도당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최소 용량은 들어와 줘야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다가 뇌가 긴장하지 않게 이 정도는 내가 공급해 줄게라고 해야 근손실도 막을 수 있고 우리 몸에서 왜냐하면 탄수화물이 또 지나치게 많으면 병이니까 적정량을 먹되 최소한 이상은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활동량이 좀 적다면 요거보다는 좀 더 적게. 사실 이게 정답은 없어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사람들 몸이 다 네네. 제각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를테면 애킨스 다이어트에서 초반에 철저하게 탄수화물을 제한할 때는 뭐 20g 미만으로 제한하기도 하고 보통 50g 미만으로 제한하면 그걸 저탄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탄수화물 양이 과거에는 한 300g 먹었다면 지금은 한 200g 조금 안 되게 좀 먹고 있고 근데 이제 어쨌든 건강을 생각할 때 그래도 한 80에서 100g 이상은 먹어야 되지 않느냐 최소한 반 공기 정도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이제 밥 한 공기를 먹을 때 대략 한 탄수화물로 70g 정도 들어오니까 하루 세 끼를 한 공기씩 먹으면 그게 210g이에요. 그럼 많이 먹는구나. 많이 먹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밥을 반 공기 이상 먹으면 안 돼요. 아니면 그냥 한 끼에 한 공기 딱 먹고 말든지. 저는 그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점심 때 아예 한 공기를 좀 제대로 먹고 아침하고 저녁에는 어쨌든 다른 종류의 탄수화물도 들어오니까 너무 밥에 대한 욕심을 내지 말자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보면은 지방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는 지금 안 해주셨는데. 왜냐하면 지방도 이제 우리가 좋은 지방들이 있잖아요. 우리 네. 등푸른 생선, 뭐 아보카도, 뭐 견과류, 올리브 오일, 들기름, 아보카도 오일 다 건강한 지방이거든요. 좋은 지방. 네. 요 지방만 따로 챙겨서 골라 먹을 수 있나요? 아니 왜냐면 그 저탄고지 막 하셨던 분들도 막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하시다가 이제 뭐 방탄커피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좀 쉽진 않죠, 사실.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어도 탄수화물 음식에 지방이 있고 단백질을 먹어도 단백질 음식에 지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질의 탄수화물, 좋은 단백질을 챙겨 먹는다 그러면 조리 과정에서 뭐 좋은 지방을 쓰면 되니까 지방은 알아서 오는 거지. 그러니까 방탄커피 같은 경우는 극단적인 지방 음식인데 그걸 한 끼 식사로 먹는 게 효율적일까요? 앞서 내가 강조했던 게 뭐냐면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들을 부족하지 않게 배불리 충분히 먹는 게 건강 식단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최근에 뭐 그 땅콩 버터 막 일부러 퍼드시는 분들도 있던데 네. 물론 땅콩 버터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들이 풍부하긴 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지방이 엄청나게 많은 음식 또는 식품을 한 끼로 먹는 게 과연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들을 골고루 충분히 얻겠다라는 측면에서 볼 때 효율적이고 현명한 방법이냐는 거죠.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약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좀 식사 시간 좀 조절하고 저녁에 좀 안 먹고 그냥 중간 중간에 이제 꼭 먹을 때는 탄수화물 한번 뭐 한 끼 제대로 먹든지 약간은 먹고 근데 단백질 위주로 좀 먹으면서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좀 보내야 된다. 그렇죠. 그 시간이 지나면 그 다음에 몸이 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4주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요즘 인기잖아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이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니까 내가 첫 주에 탄수화물을 의도적으로 많이 못 먹게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내가 왜 이런 다이어트를 해야 되지? 차라리 싹산다 맞고 그냥 편하게 살 빼는 게 낫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제시하는 다이어트를 조금 하다가 힘들다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올 들어서 이게 갑자기 인기를 끈 이유가 이 방법을 먼저 해봤던 선배들이 제가 쓴 책이 이제 좀 인기를 얻으니까 댓글로 나는 몇 년 전부터 했는데 너무 효과 봤어요. 지금도 살이 다시 안 찌고 잘 유지되고 있어요. 이런 댓글들을 보니까 이게 한 달만 하면 되는 데다가 첫 주에만 조금 힘든 거를 참으면 그 다음엔 할만한가 본데 이제 이런 인식들이 있으니까 나도 해봐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해보니까 좋은데 이런 것들이 입소문을 타면서 지금 이제 유행이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 약간의 힘든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앞서 얘기한 치료의 개념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내가 몸이 무너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고 현상인데 이거를 병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참고 치료가 될 때까지 참아보는데 병이라는 생각을 안 하니까 내가 왜 힘든 걸 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 때마다 야식이 땡기고 달달한 게 땡길 때마다 내가 지금 인슐린 저항성 지방간이 있는 몸이구나. 인슐린 저항성 지방간에서 벗어나서 정상인 몸이 되면 밤늦게 배도 안 고플 거고 잠도 잘 잘 거고 낮 시간 동안에 단계 땡기지도 않을 텐데 그런 몸을 만들 때까지는 조금 내가 참는 한 달이면 되는데 한 달 못 참을까? 이제 이러면서 하면 그러면 이제 성공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안 되면 이제 실패하는 거죠. 저도 이제 원장님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려고 이제 마음 먹은 때부터 사실 만나 뵙고 이제 얘기 들으면 그걸로 가지고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아마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은 뭐 이제 사주 다이어트 뭔지 모를 수도 있으니까 이거 뭐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 건가요? 한 달이면 해볼만 하다는 생각하실 것 같은데. 한 달이면 해볼만 하죠. 네. 그러니까 한 달이면 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이 이제 추천해 주시는 어떤 그런 사주 다이어트 프로그램 이거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주 다이어트 프로그램은 사실은 정말 심오하고 그 정말 다양한 의학적인 지식과 저의 고뇌와 이제 이런 노하우들이 다 녹아 들어가 있는데 이걸 하나하나 설명하는 게 이제 쉽지가 않고 그래서 모든 분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해서 나름대로 한 달짜리 이제 프로그램을 짜놓은 거란 말이에요. 네. 여기서 이제까지 제가 이제 앞에 1부, 2부에서 다뤘던 그런 내용들이 이 사주 프로그램에 다 녹아 있거든요. 그래서 1주가 제일 힘들어요. 첫 1주가 제일 힘든데 왜냐하면 지금 망가진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 조금은 극단적인 방법을 쓸 거기 때문에 그 극단적인 방법이라는 게 뭐냐면 탄수화물을 철저하게 제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몸은 어떻게 했어요? 어쨌든 최대한 빨리 회복을 하려고 하겠네요. 하겠지만 몸은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겠죠. 네. 제가 그런 사람까지 봤어요. 두통이 너무 심해서 응급실까지 간 사람을 봤거든요. 이 탄수화물 금단 증상으로 두통이 심하게 올 수 있는데 그러니까 뇌가 당을 달라고 조르는 거예요. 저도 해봤거든요. 네. 아예 안 먹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진짜 뭐 일을 못 하겠더라고요. 네. 근데 그걸 좀 참으면 된다라고 네, 참으면 됩니다. 저탄고지 할 때 그걸 들었어가지고 참아봐야 돼.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탄수화물을 의도적으로 제한하게 되면 몸이 많이 망가져 있는 몸일수록 지방을 끄집어 쓰기보다는 이제 근육을 끄집어 쓸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근육이 엄청 빠진단 말이에요. 근데 근육이 빠지는 것은 불리하나 그렇다고 탄수화물을 주면 지방이 안 나오니까 빠르게 지방을 끄집어 쓰는 몸으로 바꾸기 위한 어떤 이제 전략인데 이게 사람들이 또 착각을 한 게 사실은 요 첫 3일 동안의 방법이 의학 쪽에서는 이제 그 초저칼로리 다이어트. 그러니까 초저칼로리. 예, 그냥 저칼로리 식단이 아니고 앞에 초자가 붙은 거예요. 네. 이거는 뭐냐면 하루에 총 섭취 에너지를 1000칼로리 미만, 보통 한 800칼로리 미만으로 이제 네. 줄인 거예요. 고도 비만인 사람들에게 극단적인 방법으로 빨리 체중 감량을 하기 위한 전략인데 이러면 위험하잖아요. 네. 그래서 주의사항이 일단은 단백질이 부족하지 않게 들어가 있어야 되고 하루에 필요로 하는 영양소의 함량이 충분히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식사 갖고는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밀 리플레이스먼트라고 표현하는데 식사 대용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식사 대용식을 따로 만들어서 그 안에 좀 영양소의 밀도가 높은 그러니까 단백질이 충분히 들어 있으면서 다른 종류의 영양소들도 충분히 들어가 있는 그러한 식단을 처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의학적으로 있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나는 요거를 첫 3일 동안만 활용하겠다는 거죠.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런 밀 리플레이스먼트를 먹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내가 단백질이라고 얘기하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단백질 뭐 보충제 제품들이 네. 저 때문에 재미를 많이 봤죠. 네, 근데 사실은 그런 단백질 제제를 먹으라는 표현이 아니고 그런 밀 리플레이스먼트의 개념이었는데 그래서 3일 동안에 내가 박용호 다이어트에서 중요한 게 포만감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배고픈 걸 참으면 그 렙틴 호르몬이라는 포만감을 주는 호르몬이 회복이 안 돼요. 근데 그 리플레이스먼트만 가지고는 배고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허용식품으로 채소, 두부, 좋은 지방, 플레인 요거트. 왜냐하면 장 건강에도 도움이 돼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허용식품으로 주었기 때문에 첫 3일 동안. 첫 3일 동안. 네. 그래서 3일 동안 쉐이크 먹고 그러니까 리플레이스먼트를 먹고 중간중간에 두부를 부쳐 먹어도 좋고 떠먹는 두부를 먹어도 좋고 두부 샐러드를 먹어도 좋고 배가 너무 고프다면 그러니까 배고픈 걸 참지 말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하면 그럭저럭 그래도 그 두통은 좀 있을 수 있으나 그럭저럭 견딜만 해요. 그리고 4일차부터 점심 한 끼가 일반식으로 바뀌면서 그때 밥의 형태로 탄수화물이 들어오잖아요. 두통이 씻은 듯이 없어집니다. 그 조금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은 좀 재미있는 체험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먹는데 두통이 없어져? 네, 그게 그런 몸이었던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한 끼씩을 먹으면 네, 그래서 그 한 끼가 일반식이 되니까 허용 식품이 많아지는 거죠. 그때부터는 생선이나 달걀이나 고기나 이런 것들이 허용이 돼요. 3일 동안은 장내 미생물 환경도 좀 바꾸고 장을 좀 쉬게, 그러니까 인슐린도 쉬게 하고 장도 쉬게 하자가 첫 3일의 목표였고 네. 4일차부터는 탄수화물 제한 시기는 계속 가되 앞서 얘기한 것처럼 탄수화물 아예 안 먹는 거는 건강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점심에 밥 반 공기 정도를 먹는 정도의 탄수화물, 그러니까 최소 용량을 허용함으로써 근손실이 더 일어나지 않게 막고 몸이 이제 되게끔 도와주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게 첫날부터 만약에 운동 자극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요 스위치가 빨리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방을 못 쓰고 근육을 끄집어 쓰다가 지방을 쓰는 단계로 가는 요 스위치가 첫날부터 운동이 들어가면 빠르게 바뀌어요. 그래서 진짜 몸이 많이 망가진 사람들은 운동 자극이 들어가야 빠르게 몸이 개선이 됩니다. 그럼 뭐 예를 들어 러닝 같은 것도 효과가 그럼요. 있는 거죠. 어떤 운동이든 네. 규칙적이고 힘들면 효과가 있어요. 숨이 차야 됩니다. 뭐 러닝이든 계단 오르기든 숨이 차게 해야 운동인 거고 아니면 뭐 그 PT 트레이너랑 함께 근력 운동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그럼 이게 1주차면은 2, 3, 4주차는 뭐 그냥 1주차 후반부 걸 반복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2주차부터는 이제 저녁도 일반식이 되죠. 점심하고 저녁이 일반식이 되고 아침하고 오후 간식에는 그 밀 리플레이스먼트 단백질 쉐이크를 계속 먹는 거고 내가 4끼에 걸쳐서 단백질을 공급하라는 기본 룰은 그대로 지켜지면서 점심하고 저녁을 일반식으로 바꾸는 건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포만감을 느껴야 포만감 호르몬이 빠르게 좋아지면서 그러니까 몸이 예전의 건강한 몸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고픈 거 참지 말아라고 내가 좀 계속 강조하는데 잘 먹어야 돼요. 네. 건강한 음식으로 잘 챙겨 먹으라. 그리고 2주차부터 앞서 얘기했던 24시간 간헐적 단식이 들어가는 거죠. 14시간 공복을 매일 유지하되 일주일 중에 하루는 그걸 24시간으로 늘리는데 처음부터 무리하지 말고 힘들면 16시간, 18시간, 20시간 단계적으로 가도 된다. 중요한 거는 굶는 시간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게 중요한 거지 너무 욕심내가지고 나는 기어코 24시간을 하겠어. 하다가 그게 스트레스가 되잖아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면 무너지기 쉬워요. 또 먹게 되고. 네. 내가 사실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계속 고민하다가 안 한 게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했는데 이 요요가 생기고 지금 현대인들의 다이어트가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이 스트레스 조절 실패예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크고 작은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만성 스트레스가 정제 탄수화물과 연결이 되면 그때는 거기서 못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탄수화물 중독이라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앞서 내가 지방간의 원인을 술하고 과당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뱃살, 그러니까 내장 지방 비만이라고 얘기하는데 뱃살의 원인은 만성 스트레스와 탄수화물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푸는 순간 이제 답이 안 나와요. 배 살이 찌는데 왜 답이 안 나오냐면 본인의 의지로 통제가 안 돼요. 이거는 의지의 수준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금기 음식을 한 달 동안 먹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술하고 설탕, 밀가루, 심지어 이제 과일까지도 좀 제한을 하는데 이러한 음식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정신줄 놓으면 내 의지력을 넘어서서 과식 폭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예 첫날부터 못 먹게 하면 이거는 한 달 동안 금기 음식이야. 내가 한 달이라는 기한을 정해놓은 이유도 한 달만 끊어보자. 한 달 후에 먹으면 되잖아. 술 한 달만 끊고 한 달 후에 먹으면 되잖아. 한 달 끊어보고 한 달 후에 먹으면 되잖아. 이러면 내가 그래? 내가 빵순이라 빵 끊기 힘들었는데 운동도 정말 하기 싫었는데 한 달만 해봐?
한 달에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한 달만 헬스클럽 등록해가지고 운동하고 한 달만 내가 빵 딱 끊고 한번 해봐. 이거는 가능하다니까요. 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중간에 내가 좋아하는 달달한 음식이 땡길 때 정신줄 놓고 나 딱 한 개만 먹어야지 한 하고 번으로 들어오는 순간 들어오는 순간 무너져 버려요. 이거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내가 금기 음식은 절대 먹지 마라. 무조건 실패한다라고 강조하는 게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강조하는 거를 이해를 못하고 아유 요만큼 먹어도 안 될까요? 이건 되잖아요. 아니 요만큼 먹는다고 내 몸에 뭐가 달라지나요? 달라진다니까요. 네. 위장관까지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혀로 가는 순간 혀에 있는 미각에서 바로 내려갑니다. 네. 그 다음부터는 정신줄 놓는 거예요. 네. 특히 그 여성분들이 생리 주기에 따라서 특히 생리 직전에 이제 막 터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몸도 붓고 막 단계 땡기는데 그때 못 참으면 진짜 뭐 에이스 크래커 뭐 스낵 한 봉지 그냥 없어지거든요. 네.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얘기하냐면 건강식으로 과식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땡길 때 차라리 브로콜리 그다음에 뭐 두부 샐러드 나 오늘 이걸로 그냥 승부 볼래 하고 그냥 배 터지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식으로 배불리 먹는 건 아무 문제 없는데 이러다가 내가 달달한 거 하나 입에 들어오잖아요. 초콜릿 하나만 잘라 먹어야지 하나 잘라서 넣는 순간부터 정신줄 놓고 다 먹어버리니까 아예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돼요.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현대인들의 이제 앞서 내가 과당을 끊으라고 얘기했던 게 네. 근데 끊지 못하는 게 어렸을 때부터 이미 과당에 노출됐기 때문에 과당이 알코올 못지않게 중독성이 강해요. 그러니까 중독이 돼 있기 때문에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요? 아예 끊어야 되거든요. 아예 안 해야죠. 그러니까 내가 한 달만 하자고 하는 건데 그 한 달을 못 참고 중간에 들어가면 무조건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한 달을 하게 되면은 첫 주만 좀 힘들고 둘째 주부터는 좀 그래도 훨씬 해볼 수월해요. 만한 네. 정도. 그래서 3주 차에는 24시간 단식이 2번으로 늘어나는데 그래도 처음 했을 때보다는 조금 편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24시간 단식을 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아? 그만큼 몸이 건강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이 들어오지 않으면 내 몸에 비축해뒀던 지방을 끄집었으니까 몸이 편한 거거든요. 근데 막 어지럽고 상상이 머리 잘안 아프고 막 단계 땡기고 하는 거는 네. 지방을 끄집어 쓰는 대사가 아직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당 떨어지는 걸 못 견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건강한 몸이 아닌 거죠. 그러면 내가 24시간 단식을 하더라도 약간의 배는 고프나 몸이 가볍고 뇌도 맑고 이러한 느낌이 있어야 내가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거지. 단계 땡기고 밤늦게 자꾸 음식이 땡기고 하는 건 아직 건강한 몸이 아닌 거란 말이야. 내가 계속 강조하지만 건강한 몸으로 돌아가는 게 치료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못한 몸은 병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병을 치료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방치했다가 나중에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을 먹는 단계까지 가면 그때는 이제 평생 관리로 들어가는 거니까 내가 평생 관리하면서 몸을 내 건강을 관리할 건지 아니면 다시 나빠지더라도 일단은 건강한 몸으로 아니 감기 걸렸으면 일단 치료를 해야지 다음에 또 걸린다고 그냥 놔둘 거예요. 일단은 건강한 몸으로 돌려놓고 나서 그다음에 내가 여기를 유지할지 또 망가질지는 그때 가서 고민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이 4주 프로그램을 이제 원장님 거를 하면 그 건강해지는 척도가 그러면 상당히 회복이 되는 수준인가요? 아니면은 뭐 우선은 어느 정도 그거는 최소한? 개인마다 다르겠죠. 한 달 만에 드라마틱하게 건강해지시는 분들도 있고 네. 한 달 가지고는 부족한 분들도 있죠. 그럼 네. 그런 그런 분들은 반복하면 돼요. 근데 그걸 지속하는 게 아니라 한 달 후에는 유지기를 가져서 지금의 몸 상태를 유지하는 전략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다시 시작하는 거죠. 객관적이라는 거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이제 혈압부터 혈당, 콜레스테롤 뭐 이런 간 기능 이런 검사를 해보면 이 수치들이 개선이 됐으면 좋아진 거 아닌가요? 그러겠죠. 네, 그다음에 네. 주관적으로도 수면의 질이 달라졌어. 7시간 중간에 안 깨고 잘 잤어. 아침에 일어나면 평소에는 이제 퉁퉁 붓고 주먹쥐기도 힘든데 주먹쥐기도 편하고 몸이 너무 가벼워. 네. 심지어 자명종 소리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눈이 띄어져. 그 몸이 가벼우니까 차 운전하기보다는 대중교통 이용하고 싶고 그다음에 네. 기왕이면은 지하철에서도 에스컬레이터가 아니라 계단을 이용하고 싶고 의식적으로 계속 몸을 움직이고 싶어. 몸이 가벼우니까. 그다음에 몸이 붓지도 않을 뿐더러 화장실 가는 것도 편해져 가지고 변비가 없으니까 몸이 훨씬 더 가볍고 상쾌해. 그러니까 이런 주관적인 변화 또 내가 건강해졌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고 무엇보다 객관적으로 그런 수치들이 정상으로 돌아갔다는 게 내가 건강해진 몸이 된 거거든요. 일단은 앞서 처음에 내가 건강한 게 뭐냐라고 이제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던졌는데 제가 책에다가 건강 체중과 대사 이상 체중이라고 저는 구분을 해놨거든요. 지금 얘기했던 그러한 어떤 대사 지표들 중에 하나라도 이상이 있으면 그건 건강한 몸이 아니에요. 대사 지표에서 하나라도 이상 소견이 나왔을 때 그거를 다시 정상으로 돌려놓는 거. 그게 치료고 그렇게 해서 나온 체중이 건강 체중이지 내가 지금보다 10kg 빼는 게 건강 체중이 아닙니다. 그럼 저도 오늘부터 한번 치료를 한번 해보려고 이제 치료를 마음을 해야죠. 이제 네. 먹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4주 지나고 나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은 참으라고 하면 이제 참을 수 있는데 계속 앞으로 술도 안 먹고 뭐 계속 뭐 과당도 안 먹으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습니까? 한 달 참고 나면은 그래도 약간의 좀 여지가 생기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20대 때는 네. 매일 새벽까지 술 먹고 그때는 뭐 진짜 밤에 라면 먹고 자고 그때는 건강한 몸이었고 지금은 건강하지 않은 몸이고 그러면 네. 건강한 몸으로 만들어 놓으면 내 몸이 그런 것들을 처리할 거예요. 앞서 내가 인슐린 저항성을 얘기했는데 그 인슐린이라는 일꾼이 다시 빠릿빠릿함을 되찾으면 그러면 일꾼들 수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네. 그 몸이 훨씬 편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몸을 만들어 놓으면 아니 얘네들이 조금 당이 들어와도 처리할 거 아니에요. 옛날에 비실비실 할 때는 처리 못하고 혈당을 올려놨던 애들이. 네. 그러니까 요즘 혈당 다이어트가 유행이어가지고 연속 혈당 측정기 차고 다니는 분들이 많던데 내가 바나나 한 개를 먹었어요. 어떤 사람은 120밖에 안 올라가는데 어떤 사람은 160까지 올라가. 아니 바나나의 당 지수가 뻔한데 그러면 누구나 다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왜? 개개인의 몸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인슐린이 건강하고 뭐 몸이 건강하면 많이 안 올라가겠죠. 근데 이미 당뇨인 사람이면은 바나나 하나 먹으면 뭐 200 이상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차이가 개개인마다 있는 데다가 재밌는 거는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4주 프로그램을 하기 전의 몸과 네. 4주 프로그램을 한 후에 아마 이 프로그램 보시는 분 그 재미삼아서 연속 혈당 측정기를 몸에 차고 평소대로 밥을 먹거나 아니면 간식으로 빵이나 과일을 먹고 혈당이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 4주 프로그램을 하신 후에 달라진 내 몸으로 똑같은 실험을 해보세요. 혈당이 올라가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네. 똑같은 내 몸인데 왜 다르지? 몸이 바뀌었거든요. 체질이 바뀌었다. 아예. 그게 그 리브레 그거. 그러니까 요즘 여러 뭐 가지 있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어서 네. 그럼 그거는 좀 차서 하는 게 좀 좋은 걸까요? 그러니까 생활 습관을 바꿔보는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 있으면 아무래도 있으면 좀 아니 떡 하나 먹었는데 혈당이 170까지 올라가면 먹고 싶겠어요? 안 하겠죠. 네. 네. 그런 식으로. 제가 지금 들어도 그렇고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번에 아예 그냥 원장님 말씀하신 그 사주 프로젝트 한번 해보고 싶다. 아까 뭐 책도 얘기하셨지만 이런 거 관심도 좀 생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면은 눈바디라고 하잖아요. 뭐 눈으로 봐도 사주만 이거 해보면 그래도 좀 유의미하게 좀 바뀔 달라집니다. 까요? 그래서 내가 이제 계속 강조하는 게 체중에 집착하지 마라. 그러니까 목표를 체중에 눈금에 두지 말고 건강해지는 몸. 그러니까 체중계에 올라가지 말고 욕실 앞에다가 전신 거울 갖다 놓고 내 몸의 변화를 보라는 거죠. 특히 여성분들 마른 비만인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진짜 운동 열심히 하시고 잘 챙겨 먹어서 근육량을 늘려야 됩니다. 그래야 배가 들어가고 허리가 다시 나와요. 체중계 눈금에 집착하게 되면 체중이 줄어들지는 모르나 근육이 더 많이 빠지면서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고 다시 살찌기 쉬운 몸 그리고 그 다음에 살이 찌잖아요. 그 다음에 살 빼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오늘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한번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한번 그 반영을 잘 해봐가지고 딱 4주 프로젝트라고 하셨으니까 실제로 좀 효과를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래서 제가 드네요. 이제 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뭐 연령층도 다양하시고 이미 고혈압이나 뭐 당뇨 약을 들고 계시는 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좀 네.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약을 드시는 분들이 그 약을 먹고 치료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치료의 정의를 얘기했잖아요. 치료가 뭐죠? 망가진 몸이 다시 예전의 몸으로 돌아가는 게 치료잖아요. 그러면 고혈압 환자나 당뇨 환자가 지금 약을 먹고 있으면 지금 몸이 예전 몸으로 돌아가나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혈당이나 혈압을 조절하지 않으면 빠르게 합병증으로 가니까 그 합병증으로 가는 걸 최대한 늦추기 위한 관리 목적으로 약을 쓰는 거지 이건 치료가 아니에요. 치료라 그러면 몸이 다시 회복되면서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줄이거나 끊어도 그 수치가 올라가지 않는 게 치료잖아요. 네. 그러면 몸을 바꿔야 되잖아요. 지금부터라도 조금 늦긴 했으나 뭐 지방간, 인슐린 저항성 또는 뱃살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빼려고 노력해서 몸을 정상으로 돌려놓으면 적어도 약을 끊지는 못하더라도 약을 줄일 수는 있겠죠. 이게 치료인데 많은 분들이 아니 서울대병원, 뭐 삼성의료원, 아산병원 가가지고 유명하신 교수님한테 약을 3개월치씩 나는 유명한 교수님한테 약을 지어왔으니 이 약 먹으면 좋아질 거야. 아니 그런데 그렇게 해서 생활 습관은 하나도 안 바꿔지고 지방간 인슐린 저항성 그대로 있으면서 그 다음에 3개월 후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당화혈색소가 더 올라갔네요. 지금 제가 처방한 약 갖고는 안 되겠는데요. 약 용량이 올라가거나 가지수가 늘었어요. 이게 치료예요? 몸이 더 나빠졌다라는 객관적인 증거 아닌가요? 근데 사람들은 유명 병원에서 약을 먹으니까 치료가 될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의사 선생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내용을 얘기해서 약도 처방하지만 몸이 바뀔 수 있게끔 이런 지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제가 많이 질문을 받는 게 혈압약, 콜레스테롤 약 이거 끊어도 돼요? 의사 선생님이 평생 먹어야 된다고 하던데요. 약을 평생 먹는 게 아니라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평생 조절하는 게 목표인 거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노력해서 다시 예전의 건강한 몸으로 돌아갈 거라는 자신이 의사 선생님들이 볼 때 없으니까 네.
어차피 안 떨어질 거 그냥 약 평생 드세라고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큰 맘 먹고 몸을 바꿔놓으면 아니 그렇게 해서 약을 줄이거나 끊어도 되는 몸으로 만들어 놓고 처방한 의사 선생님을 깜짝 놀라게 해주시라니까. 그게 치료예요. 평생 관리냐 치료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마 시청하신 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가장 크게 깨달았던 건 저는 그거 같습니다. 이게 내가 어떤 하루하루 사는 거, 먹는 거, 자는 거의 결과물이 지금 나의 몸이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 이 몸을 바꾸고 싶다는 거는 단순한 게 아니네요. 결국에 앞에 원인, 내가 사는 생활 습관부터 자는 것까지 이런 걸 바꾸면 자연스럽게 몸이 이쁘고 좋아지는 것이지. 우리 몸의 회복력, 자생력을 믿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몸을 다시 재건한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걸 치료라고 생각하시면은 조금 더 기존에 했던 다이어트랑 좀 다르게 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기도 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용우 원장님과 함께 이제 건강한 식습관도 뭐 중요하고 이제 살 빼려고 하는 거에 그 핵심이 뭐냐라는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시청하신 분들도 뭐 저도 그렇고 같이 이제 사주 프로젝트 한번 하면서 실제로 좀 효과도 봤으면 하는 마음도 좀 있네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원장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